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에서는 전설적인 명저죠. 제럴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줄여서 QSM입니다. 이게 총 4권짜리 아주 방대한 시리즈인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그중에서도 제4권의 2장 메타 플래닝 파트 2, 시스템 사고, 메타 플래닝 파트 2 시스템 띵킹입니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걸로 한번 잡아보죠. 조직이 성공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와인버그는 이걸 요리에 비유하는데 저는 이 비유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혼자 먹을 컵케이크 몇 개 굽는 거랑 하객 300명을 위한 5단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좋은 재료만 막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마스터 셰프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기술, 즉 시스템적 사고가 어떻게 그 거대한 웨딩 케이크 같은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지 그 레시피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여기서 와인버그가 강조하는 메타플래닝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마스터 셰프의 레시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아, 메타 플래닝? 네. 단순히 무슨 케이크를 만들까? 이걸 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이 거대한 케이크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까? 즉, 계획을 짜는 과정 자체를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서가 아니라 그 계획서 뒤에 숨어있는 조직의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 아, 벌써부터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한번 시작해보죠. 근데 첫 번째 난관이 되게 의외의 지점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막상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다 같이 모였는데 어떤 문제 해결 방법론을 쓸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아, 네네. 저자는 이걸 아주 재밌게 표현했던데 더 빅게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빅게임의 본질이 사실은 최고의 방법론을 찾기 위한 어떤 학술 토론이 아니라는 데 있죠. 그럼 뭔가요? 와인버그는 이게 사실 누가 이 방의 리더인가,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는가, 이걸 결정하려는 미묘한 권력 다툼이라고 꾸짖습니다. 이 게임에 휘말려서 중요한 전략 기획이 3년 넘게 표로한 실제 회사 사례도 언급되거든요. 다들 자기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이 권력 다툼이라는 진흙탕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뭐 설득하거나 아니면 더 큰 목소리로 이겨야 하나요? 와인버그의 해결책은 정반대입니다. 그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게임 자체를요? 네, 이걸 메타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에 대한 대화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A 방법론이랑 B 방법론 중에 뭘 쓸지를 두고 거의 1시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를 가졌다는 건 어찌 보면 행운 아닐까요? 아, 그렇게 한 발 물러서서. 네. 각 방법론의 장점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면 다들 감정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서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싸움의 플레이어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심판의 관점으로 전환하라는 거군요.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권력 다툼은 없는데도 그냥 회의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경우예요. 데이터는 잔뜩 모으고 문제점 목록도 막 100개나 만들었는데 정작 그래서 우리 뭐부터 해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는 다들 침묵하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체계적인 접근법, 그러니까 마스터 셰프의 기본 레시피입니다. 와인버그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4단계 접근법을 제시하는데요. 당신의 조직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 4단계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정의, problem definition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과 우리가 바라는 이상 사이의 그 구체적인 격차로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아, 우리 제작업 비용이 너무 많아가 아니라 현재 우리 제품의 제작업 비용으로 연간 550만 달러를 쓰고 있는데 3년 안에 이걸 100만 달러 이하로 줄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요. 바로 그거죠. 목표가 아주 선명해지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문제를 정의했다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는 영양 다이어그램 그리기입니다. 방금 정의한 그 문제, 즉 제작업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화이트보드에 그리면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출시되는 버그 수라던가 고객 지원팀의 효율성이라던가?
네, 그리고 디자인 뎁 같은 것들이요. 잠깐만요. 디자인 대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죠. 이건 마치 코드에 대한 기술 부채 같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빠른 길을 택하느라 제대로 된 설계를 미루면 나중에 그 대가를 이자까지 쳐서 혹독하게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변수와 보이지 않는 부채까지 모두 시각화하고 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역학관계 파악, Understanding the Dynamics죠.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현재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패턴, 즉 악순환의 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작업 비용이 높다. 그러면 마감 압박이 심해진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임시방편으로 수정한다. 그러면 디자인 뎁시 쌓이죠. 아, 그리고 이게 결국 더 많은 버그를 낳고 재작업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 끝없는 모비우스의 띠를 발견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문제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엔진을 찾아내는 거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는 그 엔진을 멈추는 거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개입 지점 식별입니다. 방금 찾아낸 그 악순환의 고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끊을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신의 전략적 행동 계획이 되는 겁니다. 오, 예를 들어 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고객 지원팀의 에이스들을 자꾸 제작업에 투입하는 관행이 오히려 고객 지원의 질을 떨어뜨려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제작업을 유발한다는 걸 발견했다면 바로 그 관행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개입 지점이 되는 거죠. 와, 이 4단계가 바로 거대한 웨딩 케이크를 만들기 전에 그 구조를 파악하는 청사진인 셈입니다. 그 프레임워크는 지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강력해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때로는 문제 자체가 성공에서 비롯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성장을 원하지만 막상 성장하고 나니 팀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성장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장의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와인버그는 자연의 법칙을 빌려서 설명하는데 개미가 개만큼 커질 수 없는 것처럼 조직도 무작정 크기만 키우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다고 경고합니다. 아, 품질이 좋아서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 조직은 성장하죠. 하지만 그 성장이 거대함을 낳고 이 거대함이 복잡상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서 결국 원래의 장점이었던 품질을 갉아먹는 그런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웨딩 케이크 비유가 정말 와닿는 지점이네요. 컵케이크 레시피를 그냥 100배로 늘린다고 웨딩 케이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내부 지지대도 필요하고 굽는 온도나 시간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무작정 성장만 추구하면 케이크가 주저앉는 것처럼 조직도 그렇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타플랜은 경영진이 우리는 무조건 가능한 한 빨리 성장해야만 해 라는 그 주문을 버리는 겁니다. 아, 그 말을 버려라. 네. 대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은 얼마인가? 이걸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죠.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변수인 겁니다. 생물학의 마이너츠의 법칙이라는 것도 인용하던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한번 시스템이 조직화되면 그걸 바꾸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법칙이요? 네, 그 법칙이 조직에 주는 교훈은 정말 섬뜩할 정도입니다. 조직 초기에 별 생각 없이 내렸던 작은 결정들,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던 것들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관성이 된다는 거죠. 와인버그는 이걸 자본은 얼어붙은 지식이다라는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합니다. 자본은 얼어붙은 지식이다. 그러니까 한때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모든 것들, 뭐 잘 정립된 프로세스, 방대한 코드베이스, 우리만의 일하는 방식 같은 성공의 자산들이 나중에는 변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빙하가 되어버린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성공적인 조직일수록 변화하기 어렵다는 역설인데 이건 정말 무서운 생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정을 피하려면 무언가를 계속 더하기보다 어떻게 단순화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초기의 계획이 나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위험성을 인지해야 하죠. 나중에는 단순히 돈과 사람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얼어붙은 지식을 녹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장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자유의 제약이더군요.
조직이 커지고 계획이 정교해질수록 구성원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창의성을 잃게 되죠. 와인버그는 그 해결책으로 계획의 범위를 조절하라고 조언합니다. 개인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이 함수를 완성하세요 라고 지시하는 마이크로 플래닝 대신에요. 네네. 팀이나 부서 단위로 이번 분기까지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라고 목표를 주는 거시적 계획, 매크로 플래닝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관리 기법이 아니라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갈릴레오의 상사 법칙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조직의 내부, 즉 부피가 커질수록 외부, 표면과 맞닿는 비율은 줄어든다는 원리 말이죠. 이걸 조직에 비유한 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비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신명짜리 스타트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거의 모든 직원이 고객과 직접 소통합니다. 조직 전체가 표면인 셈이죠. 하지만 1만 명짜리 대기업은 어떨까요? 법무팀, 인사팀, 내부 IT팀처럼 외부 세계와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 거대한 부피가 생깁니다. 아, 부피가 표면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는 거예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내부의 목소리가 고객의 목소리보다 커지는 에코챔버 현상이 발생하고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로 와인버그가 경고하는 긴장감의 정체입니다. 고객 중심 같은 포스터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이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렇군요. 결국 조직의 구조 자체가 소통을 가로막는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시스템적 사고, 성장의 고통, 구조의 문제가 실제 의사결정, 특히 위험을 감수하는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결국 모든 전략은 위험과 보상, 리스크 앤 리워드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막 진입한 스타트업은 시장 선점을 위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택할 수 있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성공하면 시장을 독식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과거 IBM 같은 거대하고 안정적인 기업은 정반대의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재밌었어요. 항상 두 번째가 되어라. 네. 다른 회사가 막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신기술을 시장에 내놓으면 그게 성공하는 걸 보고 검증된 길을 따라 빠르게 움직여서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거죠. 네. 핵심은 기획팀이 자기 조직이 지금 스펙트럼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 선택을 일관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에게 낮은 연봉에 높은 스톡옵션을 줄 것인가 아니면 높은 연봉에 안정적인 복지를 줄 것인가 같은 문제들도 모두 이 위험 보상 전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두 번째가 되어라 전략이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도 유효할까요? 요즘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따라 들어갔을 땐 이미 시장이 사라져버린 후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 전략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와인버그가 책을 썼을 때와 지금은 분명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중요한 건 IBM의 전략을 따라해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위험 수위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두 번째가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전략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위험을 인식하고 토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을 택할 것인지를 조직에 함께 결정하는 그 과정입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 자체가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곳도 많잖아요. 어떤 아이디어의 잠재적 위험을 이야기하면 분위기 망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요. 와인버그는 그걸 더 큰 그림에서 조직의 낮은 자존감의 증상이라고 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의 단면인 거죠. 해결책은 당연히 위험에 대해 솔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독 치료의 대가인 버지니아 사티어의 5가지 자유를 인용하는데 건강한 문화의 기반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자유,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말할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자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자유. 듣기만 해도 좋은 말이네요. 이런 문화의 부재는 곧바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경영진의 계획을 믿지 못하면 당신들이나 먼저 해보세요 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네.
과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갑자기 취소해버린 경험이 있다면 직원들은 이번에 나온 새로운 계획도 언제든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와 정반대되는 현상이 경영진의 급습입니다. 경영진의 급습이요? 네, 헬리콥터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간섭하는 마이크로 매니징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소연하더군요. 몇 주간 프로젝트에 아무 관심 없던 임원이 갑자기 회의에 들어와서 버튼 색깔 같은 지엽적인 걸로 30분 동안 이야기하고는 휙 나가버렸다고요. 와, 팀원들 사기가 완전히 꺾였다고 합니다. 정말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네요. 그런 급습은 신뢰가 없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군요. 그렇죠. 경영진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개입하는지가 곧 신뢰의 척도입니다. 너무 잦은 개입은 직원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결국 수동적인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좋은 메타 플랜에는 관리자들이 부하 직원들을 급습하지 않고도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시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훌륭한 계획도 세웠고 신뢰의 문화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해보죠. 그런데도 좋은 아이디어가 전혀 실행되지 않고 멈춰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임계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화기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전화기가 딱 한 대만 있다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고찰덩어리죠. 그렇죠.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전화기를 가져야만 비로소 그 가치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나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참여자가 모이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증후군, 치킨 앤 에그 신드롬도 비슷한 문제 같아요. 이거 써본 사람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면 누구도 선뜻 첫 번째 사용자가 되려고 하는 심리요. 맞아요. 다들 검증된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시도하고 싶다는 이런 모순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교착 상태를 어떻게 깰 것인가 여기에 대한 메타 플랜은 보조금 접근법입니다. 보조금이요?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간접적인 보조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새로운 사내 협업 툴 사용을 유도하고 싶다면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채용 공고를 오직 그 툴에만 게시하는 겁니다. 아하.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툴에 접속하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새로운 개발 도구를 시범 도입하는 프로젝트에게는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일정을 20%더 길게 주는 보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도구 쓰면 20% 빨라질 거야 라고 압박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조건이네요. 그렇죠. 실패할 위험을 회사가 대신 져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네요. 만약 우리 회사 내에서 테스트하기 어렵다면요? 그럴 때 와인버그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회사가 먼저 테스트하게 두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가요? 네. 심지어 그 회사 사용자들에게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들의 실패 사례를 배우는 것이 우리 회사 전체가 겪을 시행착오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면 아주 작은 규모의 저위험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성공 사례를 계단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 첫 번째 사용자들, 즉 얼리 어답터들은 결코 평범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변화 자체를 즐기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조직 전체에 그대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조직의 계획 이면에 숨어있는 시스템적 사고의 중요성부터 성장이란 달콤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 위험과 신뢰라는 문화적 기반,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열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전략까지요. 와인버그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조직이 커진다고 해서 일이 더 쉬워지진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런 시스템적 사고, 즉 마스터 셰프의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기울인다면 적어도 성장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 즉 무지입니다. 둘째,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알면서도 애써 보려 하지 않는 상태. 이건 의도적 외면이죠. 그리고 셋째,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 바로 두려움입니다. 무지, 외면, 그리고 두려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조직이나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계획에서 이 세 가지 중 어떤 모습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나요? 정말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나요? 혹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나요?
어쩌면 이 길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당신의 조직을 위한 더 나은 메타 플랜을 세우는 진정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